봉지영 작가의 소설 봉순이 언니의 한 장면입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놀러 가자는 말을 꺼냈을 때 봉순이 언니는 새 옷을 갈아입으며 들떴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너까지 가면 집 볼 사람이 없잖니. 아주머니, 저도 가면 안 될까요? 옆집 할머니가 집 봐준다고 했는데. 다음엔 안 따라갈게요. 그냥 이번 한 번. 짱이 새로 산 원피스 입혀라. 봉순이 언니는 혼자서 방구석에 장판이 벗겨진 곳에 한참 시선을 주고 있다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들이 옷을 벗었다. 읽어주셨던 부분이 이제 소설 봉순이 언니. 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그냥 읽었던 분들은 그냥 읽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식모살이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제 너무 공감돼서 그러셨겠어요. 많이 아파하시고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이 시대 때 여성 노동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를 얘기할 적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구조적인 측면, 뭐 저쪽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가장 가혹한 노동의 현장은 남들이 제일 안 보고 나의 사생활과 밀접한 데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식모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가정부 이런 말로도 많이 썼고 옛날 표현으로 쓰면 하녀라는 단어들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 식모라는 말. 그렇죠. 합리적인 노동으로 네. 많이 운영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또 대부분 최근에는 같이 사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네. 또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덜 관심 갖고 있는 네. 부분들도 있게 되는데 어떤 식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식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게 혼자 그 고용인의 사생활에서 그렇죠.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일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아픔과 피해 같은 게 가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죠. 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죠?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 단면도를 갖고 오게 될지 몰랐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가정부 방이라고 안 써있어요. 보면 여기도 가정부 방, 여기도 가정부 방. 요 76년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35평짜리에도 이렇게 이제 가정부 방이 있고 또 비슷한 시기죠. 79년에 공급된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52평형에도 또 이렇게 식모방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때는 가정부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식모살이를 했던 거죠. 75년 기준으로 한 23% 정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가정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일상적이었다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이 가정부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뭐 어린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처럼 좀 연세 드신 분들도 뛰어드시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어떤 그 어느 정도 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노동해 주시는 건데 이 당시엔 대부분 다 어린 사람들 적게는 13살 그리고 통상 이제 15세, 19세 사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인구는 늘고 있었고 여성 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근데 여성 노동력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제일 만만한 일 중에 하나가 식모살이입니다. 아무리 노동을 하고 힘든 시대였지만 아직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의 집에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지낸다라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데 집에 입 하나 던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경제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시대의 이제 경제 논리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 참 이해하기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순환이에요. 어린 나이에 식모가 되면 당연히 교육받을 기회가 없죠. 뭔가를 보고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월급은 당연히 굉장히 적게 줬어요. 당시에 월급을 보통 식모가 어느 정도 받았냐면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사이.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한 선생님들 월급이 한 3,500원 정도였으니까 차이가 너무 나네요. 일반 직장인의 6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더 놀라운 거는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 나중에 결혼할 때 내가 줄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아니면 아예 떼어 먹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막 달라고 그러면 야, 너 지금 여기서 살면서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먹고 살게 해줬다. 왜 내가 돈을 줘야 돼? 이런 경우가 흔했고. 그러니까 가장 사적인 공간에 가장 편한 공간에 있으니까 가장 리얼한 폭력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집에서 사는 노비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겪었을 상처나 고통 같은 게 뭐 어마어마했겠죠. 아, 왜 뛰쳐나가지 않았지? 저는 자꾸 아까부터 드는 갈 데가 생각이 없잖아요. 뛰쳐나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차라리 자유를 그러니까 무슨 자유? 근데 딱 그 시기가 10살이었어요. 공부하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양녀로 보내주셨어요. 양녀로 보내줬는데 이건 가서 보니까 양녀가 아닌 거예요. 완전 식모였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10살 나이에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습니다. 정말 일일이 나열을 하게 된다면 19금이 갈 정도로 그 나이에. 남원에서 양녀로 시작을 했지만 남원에서는 1년 정도 그런 여관 사업을 하시다가 안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우리 집이 가까이 있었으면 도망가기가 쉬웠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먼 곳이잖아요. 그냥 여인숙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동치미 담는 것도 11살에 배웠고요. 김장하는 것도 11살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트고 밤새 두들겨 맞고 손에 피가 나는데 붕대 붙이고도 밥을 해서 냈어야 되고, 저는 학교를 보내주지 않고 계속 식모로 부렸던 거죠. 근데 한 5년을 살았는데 뭐 일전 한 푼 못 받고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성형수술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됐을까요? 너무나 상처를 안고 얼굴에 상처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 폭력에 의해서 죽은 아이가 있잖아요. 정인이었던가요? 이렇게 굉장히 제가 화가 났어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아팠으면 죽었을까 하는 생각에. 나도 그때 내가 도망쳐 나오지 않았으면 나도 죽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맞아서 저 몸은 다 지금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정상은 아니에요. 집 안에서 팰 수가 없으니까 밖에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큰 돌들 있죠. 옛날에 차돌 같은 거 막 찍어 내리는데 너무 아프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매일 맞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버리고 무섭고, 엄마가 이제 양엄마라고 부르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딸을 이렇게 때리지만 근데 그날따라 또 엄마가 술을 또 사오라고 하니까 술을 사다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린 제가 뭘 알겠어요. 그 당시에 붓두막이라고 하죠. 주방에 붓두막이라고 하는데 그 붓두막에 타일이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기 그 소주병 입구를 탁 거꾸로 이렇게 탁 드시더니 탁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막 착착착착 갈라졌을 거잖아요. 깨지고. 근데 그 병을 가지고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에. 저는 앞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찌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피는 정말 난장이 됐죠. 막 줄줄 흐르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날 밤이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 얼굴이 왜 그러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엄마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주방에 가보세요. 엄마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했더니 갔다 오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절대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다시는 또 술을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 입장에서. 근데 그 뒤에 또 오셔서 또 술을 사오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아,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 내가 죽겠구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엄마가 먹으면 나를 가만히 놔둘까. 이게 너무나 이제 어느 순간인가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100원, 200원 이렇게 주시는 돈을 이제 모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 3,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열차 타고 집에 내려가는데 하루 종일 탔어요. 새벽에 타서 밤에 도착했으니까 하루 종일 탔는데 그때도 열차 속에서 나를 잡으러 올까 봐 무서워서 열차 사이에 신문을 놓고 돌아앉아서 왔습니다. 그 속에서 또 나 잡으러 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가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딸이 얼굴에는 붕대를 붙이고 지금의 그때 내 모습은 거린이었어요. 팬츠 같은 이제 정말 하나 입고 나시 옷을 하나 입고 얼굴에 붕대는 붙이고 엄마 아버지 앞에 나타났으니 엄마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진짜 그때 그 얼굴, 엄마 얼굴 표정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약자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당하고 있고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이유 없는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아프지만 고스란히 견딜 수밖에 없고 갈 곳이 없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20살에 갑자기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하물며 나도 그랬는데 우리 그 당시 어머님들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당연하려니 모두가 다 이러려니 내 팔짱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겠구나라는 게 이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 느껴지네요. 그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엄마 품에서 한 3개월 정도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에 또다시 집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남의 집으로 가정부로 다니게 된 동기가 된 거죠. 16살 되는 해에 다시 이제 남원을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그쯤에 우리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는 시기였습니다. 가난은 왜 대물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막내도 공부를 못 시키겠다.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됐다라고 하시는 마음에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형제들 다 제대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막내만큼 내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부산을 가게 됐죠. 봉제 공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때 거기서 미싱을 배워서 우리 막내를 졸업을 시켰죠. 이제 달달이 저는 한 푼도 돈을 못 써봤어요. 10원 하나도 떼보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타면 저는 내 동생 공부를 시켜야 했으니까 그런
덕에 동생은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 스스로가 뭐랄까 불쌍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안 벌면 또 우리 동생은 또 어떻게 학업을 중단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만감이 교체를 하면서 그래도 동생 학교는 또 보내야 되겠다.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동생이 중학교 갔다가 오면서 학교 갔다 오면서 누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어느 날 이제 감기가 너무 진하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약을 못 사 먹고 병원을 못 가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24시간 잠을 누울 수가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잠을 자서 날새기를 수없이 하다 보니까 아 이러다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죽겠구나. 그래서 집에를 갔어요. 이제 보건소 가면 된다고 하니까 보건소로 가자. 그래서 보건소로 갔는데 폐렴이라는 거예요. 폐결핵. 그 나이 때가 21살. 지금도 폐는 노래를 하고 있지만 왼쪽 폐는 거의 70% 이상 상실이고요. 오른쪽 폐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를 하시는데. 우리 이 이야기가 한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자꾸 인간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그 같이 해보고. 미안함도 미안함이지만 이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 가슴 아픈 거는 있지만 큰 오빠가 또는 뭐 나의 뭐 아빠가 내 동생이 남동생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못 듣고 그냥 이 나이가 거죠. 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망 같은 건 없고요. 지금 뭐 다들 언니 최고야, 동생 최고야 해주시니까 최고야 하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잘 견디고 잘 극복해서 왔다. 또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늦게 공부를 했어요. 40 넘어서 그 신랑한테 제가 나한테 2년만 투자해서 가르쳐주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순종하고 살겠다. 그리고 그러는 바람에 그럼 해라. 근데 저희 큰딸이 12살, 작은딸이 10살, 막내가 큰 누나하고 한 10살 차이 나나 봐요. 그때 애들한테 희생시켰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을 안 갖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열매를 따먹는 기분이에요, 사실은. 더 자기를 희생하고 나라에 희생하고 가정에 희생하신 분들이 저보다 많지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이래요. 보면 그 당시 일했던 분들이 지금도 60대, 70대에 어머니들이 때로는 요양사로, 때로는 복지사로 나가서 일하시지 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았으니까 그래도 가정들을 지켰고 우리 세대보다 어머니들의 세대가 또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세대를 참고 어머니들이 참아줬고 견뎠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때 나이에 맞게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삼순이들이 아직까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 대표적으로 그 이준호 동자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좀 다소 완화되거나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다소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더 진짜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제작진한테도 드리고 싶은 게 그 시대의 어머니들, 이모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정말 나는 너무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근데 그게 감사라는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지금을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봐오고 책에서 배웠었던 그 몇몇 분들의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의 그러한 노력과 열심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거의 생각한 적 없었었던 우리의 순위를 저는 진짜 앞으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신 분들은 그분들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듭니다. 그 약간 연구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해주신 말인데 피해자로만 기억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였죠. 그리고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붙긴 하지만 각자 생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머니들, 방금 우리 어머니들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켜나가면서 다시 공부하고 자기의 꿈을 찾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것도 같이 좀 기억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는 역경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 이 방송을 통해서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신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분노하면서 조직화된 노력을 할 때 오히려 더 고립화되는 경우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다라든지, 또 한국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점점 이런 이야기가 줄어들어가는 핵심은 우리의 일자리가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자리가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채워지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구조적으로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런 일자리 자체가 다 제3세계로 넘어가서 고통과 지옥은 그쪽에 있고 우리 이제 여기 사니까 모르고 있고 하는 거여서 제발 이 방송이 아까 우리 작가님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전히 살아 숨쉬는 순이들, 또 그녀들의 고통들, 그들의 어떤 아픔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좀 간절히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